믿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청동 조각을 현미경 아래 놓고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이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구리 73%, 주석 12.4%. 저는 서둘러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손끝으로 거리를 재어봤습니다. 3,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 세계 동료들에게 이 믿을 수 없는 발견을 알려야 했습니다. 몇 달 후 몽골 초원에서 저는 거대한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모래를 날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유골의 DNA 분석 결과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현대 한국인과 40% 일치한다는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000년 전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된 여정의 끝에 한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처음 발견했던 그 청동 조각을 다시 손에 들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기록들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쪽 사막의 끝자락 황량한 벌판에서 발굴된 작은 청동 조각 하나가 모든 것의 극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지평선 너머까지 펼쳐진 모래 언덕들 사이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이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깎아내고 다듬어낸 그 고대 유적지에서 김정우 박사와 그의 정예 국제공동연구팀이 몇 개월간의 치밀한 탐사 끝에 마침내 찾아낸 것은 성인 남성의 손바닥만 한 크기의 신비롭고 오묘한 금속 파편이었습니다.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국제고고학연구소의 수석연구원 김정호 박사는 그 작은 청동 조각을 최첨단 전자 정밀 현미경 아래 극도로 조심스럽게 놓고 수십 배율로 확대해 관찰하던 중 처음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고 기묘한 이상함을 그의 예리한 전문가적 감각으로 명확하게 감지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최신형 원소 성분 분석기가 정밀 스캔을 거쳐 컴퓨터 화면에 내놓은 놀라운 분석 결과는 그의 모든 기존 상식과 학문적 축적을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구리 73%, 주석 12.4%,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발견되기 어려운 극미량의 비소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확히 0.3%였습니다. 이런 정교하고 극도로 특이한 금속 조성비는 그가 지난 30년간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종횡무진 누비며 연구해온 수많은 고대 청동기 유물들과 고고학적 발굴품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전례 없는 특별한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랍고 미스터리한 기이한 점은 정확히 동일한 발굴지에 같은 지층 단면에서 나란히 함께 출토된 짙은 회색빛을 띤 단단한 화강암, 석판의 다양한 희토류 원소 중에서도 특히 티타늄 함량이 그야말로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정확히 0.03%를 기록했다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정밀한 수치의 기가 막힌 조합은 마치 고대의 누군가가 후세 사람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어떤 특별하고 중요한 암호를 신중하게 남겨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생을 고고학 분야에 바쳐온 김 박사는 오랜 세월 현장에서 쌓아올린 연구, 경험과 학자적 직관이 만들어낸 예리한 직감으로 거의 확신에 가깝게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놀랍도록 정밀한 숫자들은 결코 자연이 우연히 만들어낸 단순한 산물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거대하고 은밀하게 숨겨진 인류 역사적 이야기의 매우 중요한 첫 페이지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연구실 한쪽 벽면에 나란히 걸린 고해상도, 세계지도와 상세한 고대 문명 분포도를 번갈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사색과 명상에 잠겨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수수께끼 같은 고대의 정교한 금속과 신비로운 돌덩이가 지구상 어느 먼 곳에서 왔을까요? 김 박사의 떨리는 손끝이 연구실 최신형 컴퓨터 키보드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두드리며 전 세계 광물학 및 지질학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며 접속했습니다. 대형 모니터 화면의 복잡한 그래프와 함께 차례로 떠오른 수천 개의 상세한 분석 결과와 복잡한 수치들 중에서 그는 평생 학자로 살아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치점을 예상치 못하게 발견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머나먼 중앙아시아의 험준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파미르 고원 동쪽 끝자락 깊은 산맥에 위치한 한 오래되어 폐쇄된 고대 광산에서 과거 지질학자들이 채취하여 보관해온 구리, 광석의 정밀한 조성비가 사막 유적지에서 발굴된 청동 파편의 성분과 소수점 이하 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를 더욱 깊은 충격과 당혹감으로 빠뜨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고대 광산은 현재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깊숙한 오지에 위치해 있었지만 국제지질학회와 고고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정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놀랍게도 3000년 전 이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채굴 흔적과 대규모 광업 활동의 명확한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있다는 공식적인 학술적 기록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발견에 학자적 흥분을 감추지 못한 김 박사는 이번에는 더욱 집중적으로 서둘러 석판에 함유된 히토류 원소 티타늄 성분의 정확한 원산지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한 국제지질 조사 기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해온 방대하고 상세한 자료들을 밤을 새워가며 꼼꼼히 분석하고 뒤지던 그는 또 다른 경악할 만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실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석판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티타늄 비율과 미세 원소 구성을 가진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화강암이 발견된 곳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함경북도와 중국 지린성 경계 지역의 신성한 백두산 일대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발견되는 매우 특수하고 희귀한 지질학적 특성을 가진 화강암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연구실 벽에 걸린 대형 세계지도의 선명한 빨간 핀을 정확한 위치에 조심스럽게 꽂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파미르 고원에서 백두산까지의 직선거리는 무려 3000km가 훨씬 넘는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교통수단과 통신기술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3000년 전 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먼 거리의 재료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 김 박사의 번뜩이는 뇌리에 하나의 놀라운 가능성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물 교환이나 일회성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수천 년 전 거대한 인구 이동의 생생한 역사적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즉시 세계 각지의 동료들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고고학과 리웨이 교수와 모스크바 지질학 연구소의 원소 분석 전문가 이반 페트로프 박사,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의 권위자 박민수 교수까지 총 4명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화상회의 시스템에 차례로 참여했습니다. 김 박사가 자신이 발견한 놀라운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자 고해상도 화면 너머 동료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리웨이 교수는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로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정밀한 분석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고대 실크로드의 기본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재검토하고 다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증언은 박민수 교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최근 몇 개월간 백두산 일대의 고고학적 발굴 조사를 진행하던 중 매우 이상하고 특이한 청동 조각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청동들은 한반도 전통 양식과는 확연히 다른 중앙아시아 특유의 독특한 제작 기법과 문양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페트로프 박사 역시 놀라운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알타이 지역과 카자흐스탄 국경 지대에서 최근 발견된 기원전 1000년경의 고대 무덤들에서 한반도 북부에서만 생산되는 특수한 옥석 장신구들과 독특한 토기 파편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4명의 세계적 학자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나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 교류와 대규모 인구 이동의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동료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파미르 고원과 백두산을 잇는 중간 경로를 찾아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4명의 국제연구팀은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즉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파미르 고원과 백두산 사이의 광활하고 험준한 영토를 과학적으로 탐사하기 위해 최신 위성 지도와 수십 년간 축적된 고고학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는 몽골 고비 사막 남쪽 끝자락의 황량한 벌판에서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지 유목민들이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구전 설화에 따르면 그곳에는 고대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돌무더기들이 마치 계획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늘어서 있다고 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리웨이 교수가 조심스럽게 직접 현장에 도착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고대의 돌무더기들에서 발견된 풍화된 화강암, 조각들의 희토류 원소 티타늄 함량이 백두산 화강암과 파미르 고원 광석의 정확한 중간값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발견은 카자흐스탄 동남부 알마티 근처의 고원 지대에서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모스크바 연구소의 페트로프 박사팀이 몇 주간의 힘든 발굴 작업 끝에 발굴한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되는 고대 야영지 흔적에서 매우 특별하고 정교한 도구들이 온전한 상태로 출토되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광물을 장거리 운반하고 현장에서 가공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놀랍도록 정교하고 실용적인 청동 도구들이었습니다. 출토된 도구들의 금속 성분을 최첨단 장비로 정밀 분석한 결과 파미르 고원의 순수한 구리와 한반도, 북부 지역의 고품질 주석이 고도의 기술로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박민수 교수는 더욱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중국 내몽골 지역의 한 대규모 고대 정착지에서 발견된 수백 개의 토기 파편들이 백두산 일대의 특수한 점토와 동일한 광물 구성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중앙아시아 특유의 독특한 제작 기법과 문양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복잡했던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된 고대인들의 장대한 여정이 몽골 고원을 거쳐 백두산에 이르는 거대한 이동 루트의 선명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 앞에는 더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였으며 왜 이런 험난하고 위험한 여행을 감행했을까요?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김 박사가 처음 발견한 청동 파편을 더욱 정밀하고 세밀하게 재분석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배율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표면에 극미세한 기하학적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문양은 일반적인 장식이나 단순한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리웨이 교수가 고대 문자와 상형 문자 전문가인 독일 베를린 대학교의 저명한 한스 밀러 교수에게 고해상도 이미지 자료를 긴급히 전송했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밀러 교수의 답변은 모든 연구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정교한 문양은 기원전 2000년경 중앙아시아 초원지대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원시 문자 체계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랍고 의미심장한 점은 동일한 형태의 문자가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의 고대 암각화와 몽골 북부 지역의 석비 그리고 한반도 북부 지역의 고인돌에서도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물 교환이나 우연한 접촉을 넘어선 깊은 문화적 동질성과 지속적인 교류를 의미했습니다. 모스크바의 페트로프 박사는 러시아 국립고문서 보관소에서 놀라운 역사적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18세기 러시아 제국의 용감한 탐험가들이 미지의 시베리아를 탐사하면서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에는 현지 원주민들이 대대로 전해주는 흥미롭고 신비로운 전설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먼 조상은 머나먼 남쪽 산맥에서 왔으며 수천 명의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북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박민수 교수는 한국의 고대 문헌에서도 비슷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언급된 고조선 이전 선사 시대의 기록 중에는 서쪽에서 온 뛰어난 청동 기술자들과 금속 세공 장인들에 대한 모호하지만 의미심장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모든 과학적 증거들과 역사적 기록들이 하나의 놀라운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3000년 전 중앙아시아의 한 거대한 부족이 급격한 기후 변화나 외침하는 적들과의 전쟁을 피해 동쪽으로 장대한 대이동을 시작했고 그 험난한 여정의 최종 목적지에 한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는 한국의 한 대학 원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고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서연 씨가 김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여름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실습 발굴을 진행하던 중 매우 특이한 무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무덤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장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앙아시아 특유의 황금 장신구와 페르시아 양식의 은제 그릇,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시키타이 문화권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 문양의 청동 방패였습니다. 김 박사는 즉시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그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키가 180cm가 넘는 장신의 남성이었는데 이는 당시 한반도 사람들의 평균 신장보다 훨씬 컸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두개골 형태가 현재 한국인과는 다른 코카서스 계통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장품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는 모든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황금 장신구의 금은 카자흐스탄 북부에서만 나는 특수한 합금이었고 은제 그릇의 은은 아프가니스탄 힌두쿠시 산맥 일대의 광산에서 채취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청동방패에서 나왔습니다. 방패에 새겨진 늑대와 독수리 문양은 기원전 1000년경 흑해 북쪽 초원의 스키타이족이 사용하던 것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김 박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온 지배층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한반도까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머나먼 한반도까지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구팀이 진짜로 놀라고 경악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철원 고분에서 발견된 3000년 전 고대인 유골의 최첨단 DNA 분석 결과가 마침내 나온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유전자 연구팀에서 몇 개월에 걸쳐 진행한 정밀하고 철저한 분석에 따르면 이 신비로운 고대인의 유전자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비밀이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복잡한 DNA 구성은 현재 중앙아시아 카자흐족과 무려 70%나 일치했지만 놀랍게도 동시에 현재 한국인과도 30%에 상당한 유사성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한반도에 오래전부터 정착해 있던 토착민과 활발한 혼혈을 이루었음을 과학적으로 명백히 의미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 발견을 바탕으로 더 큰 역사적 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런 대규모 혼혈이 개별적 사례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면 현재 한민족의 복잡한 유전적 구성에도 분명히 그 뚜렷한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국립보건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긴급히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인 유전체 프로젝트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종합 분석한 결과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 중 약 15%가 중앙아시아 계통과 정확히 일치했고 특히 함경도와 평안도 출신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서 그 비율이 20%까지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대규모 이주민들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하고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모스크바의 페트로프 박사는 러시아 측 고문서 자료를 통해 더욱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시베리아 원주민들이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온 신비로운 구전 설화에 따르면 그들의 먼 조상 중
일부는 혹독한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계속 이동해 결국 따뜻한 바다가 있는 비옥한 땅에 도착했다고 구체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대 설화 속에 묘사된 따뜻한 바다가 있는 땅의 상세한 지형적 특징은 놀랍게도 한반도의 실제 지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3000년 전 시작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이동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연구팀 앞에는 여전히 마지막 중요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험난하고 위험한 여행으로 내몰았을까요? 그 결정적인 답은 뜻밖에도 기후학자들로부터 왔습니다. 김 박사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기후변화연구소에 긴급히 자료를 요청한 결과 모든 의문을 해결해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지구 전체에 걸쳐 급격하고 파괴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고고학계에서 청동기 문명 붕괴기로 불리는 인류사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강력했던 문명들이 연쇄적으로 몰락하고 이집트 신왕국이 쇠퇴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대 기후 데이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특히 심각한 가뭄과 극한 지속적으로 시달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푸르렀던 초원이 메마른 사막으로 급속히 변하고 전통적인 목축업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면서 유목민들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땅을 찾아 절망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페트로프 박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에서 층위별로 채취한 화분 분석 결과 기원전 1200년경을 기점으로 식생 분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풍부했던 목초지와 화렵수림이 급격히 사라지고 한대성 침엽수와 툰드라, 식물들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리웨이 교수는 중국 측 고문원 자료를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황하 유역에서도 대규모 인구 이동과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으며 서쪽에서 온 수많은 이민족들이 물밀듯이 중원 지역으로 밀려들었다는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중원에 정착하지 않고 더 동쪽으로 이동을 계속했고 그 길고 험난한 여정의 끝에 한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박민수 교수는 한국 측 고고학적 증거를 추가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한반도의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가 바로 기원전 1200년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유적의 분포와 규모가 이전 시대에 비해 급격히 확대된 것도 정확히 같은 시기였습니다. 모든 과학적 증거가 하나의 명확한 결론을 향해 수렴했습니다. 기후재앙이 몰고 온 거대한 대이동이 한민족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발견은 예상치 못한 학술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 박사가 연구 결과를 권위 있는 국제고고학회에 정식으로 발표하자 전 세계 학계는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 혁신적인 이론이 기존의 한민족 단일기원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세기적 발견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학자들은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고 성급한 결론이라며 신중론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대학교의 저명한 고고학자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학술지를 통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가 중국 요령 지역에서 자연스럽고 점진적으로 전파된 것이며 중앙아시아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과대 해석이자 억지 추론이라고 날카롭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에게는 이런 비판을 완전히 논파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반박 근거가 있었습니다. 철원 고분에서 발견된 청동방패의 미세한 제작 기법을 첨단 장비로 정밀 분석한 결과 이것이 중국이나 한반도의 전통 기법과는 완전히 다른 스키타이식 특수 단조법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방패 제작에 사용된 주석의 동위원소 비율은 아프가니스탄, 북부 힌두쿠시 산맥에서만 발견되는 매우 특수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작자가 분명히 중앙아시아 출신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국제적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더욱 놀라운 새로운 발견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북한 평양 근처에서 진행된 대규모 발굴 조사에서 철원과 유사한 고대 무덤 3기가 추가로 발견된 것입니다. 북한 과학원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신규 발견 무덤들에서도 중앙아시아 양식의 귀중한 유물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무덤 주인들의 두개골이 모두 예외 없이 코카서스 계통의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이고 우연한 이주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집단 이주의 명백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들이 한반도 북부에 체계적으로 정착해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들이 한반도 북부에 체계적으로 정착해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연구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걸림돌이 나타났습니다. 북한과의 학술 교류가 복잡한 정치적 이유로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추가적인 발굴 자료를 얻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창의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바로 언어학적 분석을 통한 연구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저명한 권미영 교수와 본격적인 공동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권 교수는 몇 달간의 치밀한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한국어의 기초 어휘 중 상당 부분이 중앙아시아 언어와 놀라울 정도로 어원을 공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과 금속 재련 관련 전문 용어들에서 유사성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바는 터키어의 아바 그리고 몽골어의 아바와 발음과 의미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쇠를 뜻하는 한국어 쇠는 알타이어족의 고대 금속 관련 어휘와 직접적이고 명확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권 교수의 정밀한 언어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런 광범위한 언어적 유사성은 단순한 차용이나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공통 조상 언어에서 분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대규모 이주민들이 한반도 토착민과 깊이 융합하면서 언어도 자연스럽게 혼합되었음을 강력히 의미했습니다. 더욱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발견은 한국의 고대 전통 신화에서 나타났습니다. 단군 신화의 기본 구조와 핵심 내용이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의 창세 신화와 놀라운 유사성을 명확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아들이 곰과 호랑이를 만나는 상징적인 이야기는 시베리아와 몽골 지역의 고대 신화와 거의 동일한 서사, 구조와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 모든 발견을 종합하며 깨달았습니다. 유물과 유전자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 그리고 종교적 신념까지도 중앙아시아 기원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다양한 증거를 하나로 연결하는 결정적이고 명확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마리는 곧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 실마리는 곧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김 박사에게 국제전화가 걸려온 것은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몽골 국립대학교의 저명한 고고학자 바트볼드 교수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흥분된 목소리로 믿기 어려운 놀라운 소식을 급히 전했습니다. 몽골 중부 아르한가이주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발굴 조사에서 3000년 전 거대한 집단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대한 무덤에서는 수백 구의 고대 유골과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귀중한 부장품이 체계적으로 출토되었습니다. 가장 놀랍고 의미심장한 점은 부장품 중 상당수가 한반도 북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김 박사는 이 중요한 발견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즉시 몽골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사륜구동 차량으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현장에서 그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무덤은 마치 거대한 지하 도시처럼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매장 방식은 한반도의 고인돌과 몽골의 전통 매장법이 절묘하게 혼합된 매우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출토된 유골들을 최신 장비로 정밀 분석한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복잡한 DNA는 중앙아시아 계통과 동아시아 계통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었고, 특히 현대 한국인 유전자와의 유사성이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바트볼드 교수는 이 발견을 바탕으로 매우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거대한 무덤의 주인들은 한반도로 이주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장품 중에는 한반도에서만 생산되는 특수한 비취 장신구와 독특한 문양의 토기들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앙아시아와 한반도 사이에 지속적이고 쌍방향적인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명백히 의미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 발견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일방향 이주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복합적인 인구 이동과 문화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한반도에 정착한 후 일부는 다시 고향과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유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마지막 중요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복잡한 이동과 교류가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답은 뜻밖에도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리웨이 교수가 흥미진진하고 중대한 소식을 긴급히 전해온 것입니다. 최근 중국 랴오닝성 선양 근처의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고구려 초기 유적에서 놀라운 유물이 완전한 형태로 출토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원 후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정교한 청동 투구였는데 제작 기법과 문양이 완전히 스키타이 양식이었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 문화의 강력한 영향이 삼국시대까지 면면이 지속되었음을 명백히 의미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 중요한 발견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랴오닝성 박물관에서 그 귀중한 투구를 직접 확인한 순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투구에 섬세하게 새겨진 황금 독수리 문양은 몽골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동일했던 것입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투구 안쪽에 정교하게 새겨진 미스터리한 문자였습니다. 그것은 고구려 문자가 아니라 고대 스키타이 문자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이 발견을 바탕으로 충격적인 가설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고구려의 지배층 중 일부가 여전히 중앙아시아 계통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고구려의 화려한 무덤 벽화에는 중앙아시아 특유의 기마 문화와 샤머니즘적 요소들이 풍부하고 생생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제 드디어 전체적인 거대한 그림을 명확히 그릴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시작된 중앙아시아에서의 대이동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000년 이상 지속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역사적 과정이었고 한민족의 형성에 지속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3000년 전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된 장대한 여정이 고구려 시대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김 박사 앞에는 마지막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증거를 논리적으로 종합해 완전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김 박사 앞에는 마지막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증거를 논리적으로 종합해 완전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구실에 돌아와 지난 2년간의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파미르 고원에서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수십 개의 빨간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각각의 핀은 중앙아시아 계통 유물이 발견된 지점을 나타냈습니다. 김 박사는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하며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복잡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일부는 몽골 고원을 거쳐 만주로 향했고 다른 일부는 알타이 산맥을 따라 시베리아로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들이 결국 한반도 북부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이주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체계적인 민족 대이동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박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
이동 경로와 시기를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시작된 첫 번째 물결이 기원전 1000년경 한반도에 도달했고 이후 기원 후 1세기까지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각 시기마다 이동하는 집단의 규모와 성격도 달랐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엘리트 집단이 이동했고 중기에는 대규모 일반인들이 합류했으며 후기에는 문화적 교류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이들이 한반도에 도착한 후의 변화였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기존 토착민과 빠르게 융합했고 새로운 혼합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청동기 제작 기술과 농업 기법, 그리고 종교적 신념까지 모든 것이 혼합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깨달았습니다. 한민족은 단일한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가 융합되어 탄생한 복합적 민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유목 문화와 한반도의 농업 문화가 만나 전혀 새로운 문명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유목 문화와 한반도의 농업 문화가 만나 전혀 새로운 문명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김 박사는 이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세계에 공개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한국인들의 문화 속에 남아있는 중앙아시아적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는 민속학자 최영희 박사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통 문화를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 전통 장례 의식은 몽골의 탱그리 숭배와 놀라운 유사점을 보였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샤머니즘 의례에서는 중앙아시아 특유의 천신 숭배 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고기를 발효시키는 기법과 유제품 가공법은 분명히 유목민 문화에서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김치를 담그는 방식도 중앙아시아의 채소 보존법과 본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최 박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 중 하나인 한의 개념이 몽골어의 항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단어 모두 깊은 그리움과 억눌린 감정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고향을 떠나 멀리 이주해야 했던 고대인들의 정서가 언어로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 중 일부도 중앙아시아 기원이었습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은 몽골과 시베리아 지역의 전통 난방 방식과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한복의 저고리 형태도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의복과 유사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이 하나의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3000년 전 시작된 문화융합이 현재까지도 한국인의 생활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은 단일한 기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조화로운 융합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 박사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은 단일한 기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조화로운 융합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의 연구 결과를 세계에 발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2년 후 런던에서 열린 세계고고학대회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하자 회장은 숨죽인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3000년 전 시작된 놀라운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파미르 고원의 청동 조각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한민족의 기원으로 연결되는지를 단계별로 제시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광물학적 분석 결과와 유전자 데이터 그리고 언어학적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증거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점점 더 집중했습니다. 특히 철원 고분의 발굴 장면과 몽골 무덤의 발견 과정이 소개되자 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김 박사는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 문화 속에 남아있는 중앙아시아적 요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돌부터 김치까지 일상생활 속 모든 것이 융합 문화의 산물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존슨 교수는 이 연구가 인류 이주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스미스 박사는 광물학과 고고학의 결합이 보여준 성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윌러 교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이 연구가 민족의 순수 혈통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든다고 평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실제로는 다양한 문화의 융합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청동 조각 하나에서 시작된 탐구가 인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청동 조각 하나에서 시작된 탐구가 인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런던 발표 이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고 새로운 발굴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제안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왔습니다. 시베리아 전 지역에 걸친 대규모 탐사를 통해 이주 경로를 완전히 복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과학원도 실크로드 연선 발굴에 김 박사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에게 가장 의미 깊었던 것은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민족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이 발견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민족이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융합하는 능력을 가진 민족이라는 사실의 긍지를 느꼈던 것입니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교과서에는 한반도가 고대부터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중앙아시아 연계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파미르 고원에서 발견된 청동 조각과 철원 고분의 유물들이 나란히 전시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3000년 전 조상들의 장대한 여정에 감동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초등학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시장에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멀리서 왔다면 우리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김 박사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연구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민족이 본래부터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특성을 가진 민족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한민족이 본래부터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특성을 가진 민족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의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더욱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전체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조상 집단을 더욱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남시베리아, 북중국, 그리고 심지어 동남아시아 계통까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고대부터 아시아 대륙의 문화 교차로 역할을 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발견은 위성 레이더 기술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몽골과 중국 국경 지대에서 고대 도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도로는 놀랍게도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3000년 전에도 체계적인 교통망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김 박사는 국제연구팀과 함께 이 고대 도로를 따라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속적이고 활발한 문화 교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도로변에서 발견된 고대 여관 시설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화폐와 도구들이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마치 고대판 국제공항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몽골 고원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지 유목민 할아버지가 김 박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전해준 이야기 중에 먼 동쪽 바다가 있는 땅으로 간 사람들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겨울에도 따뜻하고 쌀이 자라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전으로 3000년을 이어져 내려온 기억이 과학적 발견과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인류의 이동과 문화 교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체계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인류의 이동과 문화 교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체계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김 박사에게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 모든 기록과 흔적들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을까요? 답은 뜻밖의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의 역사서를 분석하던 중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 흉노족의 대규모 침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던 교역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문화 교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각 지역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연결고리들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특히 각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었습니다. 복잡한 기원보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출자를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며 자신의 연구가 갖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야 잃어버린 연결고리들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인식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박사의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수 혈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상이며 모든 민족이 실제로는 다양한 문화의 융합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주민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해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부족 간 갈등 해결의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연구가 단순히 과거를 밝히는 것을 넘어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본래부터 이동하고 만나고 섞이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본래부터 이동하고 만나고 섞이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연구는 이제 학문을 넘어 사회 변화의 촉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풀고 싶은 마지막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대규모 문화융합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났을까요? 김 박사는 전 세계 연구진과 함께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륙의 고대 문명을 대상으로 유사한 분석을 진행한 것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순수한 단일 기원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문명에는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지중해 문화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에서는 중앙아시아와 이란 그리고 남인도 요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격리된 것으로 여겨지던 잉카 문명에서도 태평양 건너편 폴리네시아와의 연결고리가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유전자에는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와 심지어 유럽 계통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콜럼버스 이전에도 대서양 횡단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박사는 깨달았습니다. 인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만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왔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현대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세계화는 현대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경과 민족의 경계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인위적 구분일 뿐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연구팀은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 자체가 이동과 융합을 통해 진화해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이야말로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작은 청동 조각에서 시작된 여정이 인류 전체의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작은 청동 조각에서 시작된 여정이 인류 전체의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연구실에서 처음 발견했던 그 청동 파편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저 작은 금속 조각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인류사를 다시 쓰게 만든 열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 박사에게는 더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과학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세계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문화 다양성 정책이 새롭게 수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에 새로운 관점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개인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조상의 다양한 기원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숨겨진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발견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독일에 사는 터키계 이민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김 박사의 연구 덕분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독일인도 터키인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두 문화의 융합으로 탄생한 새로운 존재임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전 세계에서 수백 통씩 도착했습니다. 김 박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단순히 과거를 밝힌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류는 이제 다양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이제 다양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의 연구가 세상에 미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보람을 준 것은 다음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 학교에서는 새로운 역사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자민족 중심의 역사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류 전체에 연결된 이야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세계지도 위의 색깔끈을 이용해 고대 문화 교류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된 빨간 끈이 몽골을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이미 세계 시민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먼 동쪽까지 여행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터키에서는 학생들이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연결고리를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가 단순한 벽지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중요한 통로였다는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52년 만에 다시 파미르 고원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발굴 현장에서 그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3000년 전 이곳을 떠난 사람들이 남긴 작은 흔적이 어떻게 현재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어떻게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되었는지를 되새겼습니다. 석양이 파미르 고원을 붉게 물들이는 순간 김 박사는 확신했습니다. 인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발견들이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발견들이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가 파미르 고원에서 돌아온 지 1년 후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남미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서였습니다. 현지 고고학팀이 발견한 잉카 이전 시대의 유물에서 아시아계 유전자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김 박사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태평양을 횡단한 고대 항해의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인류의 이동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역동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박사가 어느 국제회의에서 만난 젊은 연구자는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 덕분에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국경이나 민족의 경계에 갇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과학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순수 혈통 신화는 무너지고 다양성과 융합의 가치가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는 연구실에서 처음 발견했던 그 작은 청동 조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3000년 전 파미르 고원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진 장대한 여정의 증거였던 그 작은 파편이 이제는 인류 전체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다양성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청동 조각이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래를 향한 인류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